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0월 20일 간의 날을 기념해서 비욘디에서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간 질환에 대한 라이브인데요. 이 간 질환의 최신 치료와 함께 임상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간 질환에 대한 전문가, 대한간학회에서 연구기획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인사랑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대 내과 김원 교수입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간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 질환에 대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일반인들 중에서 대략 한 30% 이상이 이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단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간 내에서 약 5% 이상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방간 중에서도 술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고 또 약물에 의한 지방간 또 유전적인 어떤 지방간도 있습니다. 이런 2차적인 지방간이 아닌 경우 우리가 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알코올 지방간은 그 질환의 병인으로 보면은 대사 이상이 원인인데 최근에는 이런 대사 이상의 지방간 질환이라는 병명으로 개정되려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비알코올 지방간 내에는 특히 비알코올 지방간염이라고 하는 조금 더 진행된 그 질환 상태가 있고요. 이런 중증의 질환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 등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알코올 지방간염은 지금 보시는 그 사진에서처럼 조직학적으로 간내 지방증이라고 있는 이런 하얀 그 지방 소적이라고 하는 그 지방증이 축적되어 있는 이런 간 세포 내에 이런 지방 침착의 소견이 보이고요. 동시에 간 세포들이 이렇게 풍선 변형이라고 하는 부풀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세포의 어떤 변형이 나타나고 그 외에 또 이제 간 내에 염증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침륜이 되는 그런 염증 소견을 동반할 때 우리가 비알코올 지방간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는 정상간에서부터 초기에 단순 지방간 그리고 지방간염 그리고 더 진행되면 간 섬유화와 간 경화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10년간 그 유병률을 살펴보게 되면 대략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20-30% 정도의 그 유병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유병률의 증가와 함께 그 의료 비용도 같이 병행해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지방간염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약 15배 환자 수가 늘었고요. 그리고 의료 비용에 있어서도 약 18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방간염, 비알코올 지방간염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질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전체 인구 중에 약 30% 그리고 비알코올 그 중에서도 좀 더 중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방간염은 전체 일반인의 약 5에서 6% 정도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지방간염 환자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받지 못해서 무증상 상태로 진행하다가 결국은 말기 간 질환, 즉 간경변이나 간암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비알코올 지방간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제가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은 임상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 위험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비만, 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이런 지방간 질환과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주요한 그런 대사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 질환에서 간 섬유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섬유화가 심해지면 간 경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 경화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약 40배, 네. 또 전체 사망률 역시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런 비알코올 지방간염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기 간 질환인 간 경화,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심혈관 질환 등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이런 정상관과 정상 심혈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알코올 지방 간염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보게 되면 환자들 또는 심지어 그 일부 의료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지방간 질환이 위중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들의 증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개 무증상이기 때문에 조기에 그 적절한 검사와 대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그 지방간 진단을 좀 더 쉽게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라든가 간단한 검사가 없어서 조기 진단 방법이 사실 쉽지 않고요. 이러한 지방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간염에 대한 유일한 진단 방법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 조직 검사에 대한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환자분들이 막연히 가지고 계셔서 이 진단이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진단이 되더라도 과연 치료가 가능하냐라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재작년에 그 저희 대한간학회에서 진료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그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치료의 근간은 생활습관 개선인데 핵심적으로는 이제 체중 감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 그 외에도 식생활 습관에서 식이 섭취를 줄여주고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또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음주 습관을 개선하여서 가급적이면 절주하시고 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술과 고도의 비만이나 또는 당뇨병을 동반한 지방간염의 경우에는 내과적인 또는 약물 치료 또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만 수술,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 위 부분 절제술과 같은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그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약물 치료 중에서는 대부분의 약제들이 승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약들, 메포민이나 스타틴,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지방간 자체에 대한 치료보다는 지방간이 잘 동반하고 있는 대사질환, 즉 당뇨병이나 또는 심혈관 질환 또는 고지혈증과 같은 이러한 동반된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피오글리타존과 같은 이제 당뇨약이라든가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는 사실은 허가 사항이 아닌 이 질환의 적응증 외에 허가 사항 외의 그 치료제로 지방간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저희가 써볼 수 있다고 권장은 하고 있으나 이 약제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의 부작용이 있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지방간 치료제로 승인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약이 없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시도와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한 그림이지만 이게 2년 전에 그 저희가 임상 시험이라고 하면 이제 1상, 2상, 3상 시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 직전 임상이 있는데 일견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약들이 이 지방간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해서 현재 개발 중이거나 그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제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약을 좀 살펴보면 심지어 이제 3상 임상 시험이라고 해서 허가 직전 임상 시험 바로 그 목전에 임상 단계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칼리바나 셀론설티브, 엘라피브라노, 세니크레비로, 아랑콜이라는 약들은 모두 임상 시험에 실패하였거나 개발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굉장히 그 희망을 갖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스메티롬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인데 이러한 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상 임상 시험이 중간 결과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FDA 미국 식약청이라고 하죠. 미국 식약청에서 현재 이 최종 이 약물에 대한 시판 허가에 대한 그 검토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르면 내년 초쯤에 아마 미국에서는 시판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저희가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 약인데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살 빼는 주사제라고 해서 이런 비만 치료제로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약인데요. 이 약에 최근에 이제 조금 더 그 효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약물 그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된 새로운 신약 형태로 나온 약인데요. 이 약이 비만 당뇨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간에도 호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현재 3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고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럽에서 지금 라니피브라노라는 먹는 약인데요. 이 약 역시 지방간 치료를 했을 때 간염이나 간 섬유화를 크게 호전시키는 것으로 위약군 대비 호전시키는 것으로 이상 임상 시험에서 결과가 나와서 현재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약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해 있는 약들을 그 투약 방법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서 나눠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먹는 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인 레스메티롬이나 또는 오칼리바와 같은 이런 담즙산 대사와 관련된 약들, 그리고 라니피브라노와 같은 간내 핵수용체에 작용하는 이런 약들은 모두 경구치료제고 이런 약들은 모두 3상 시험을 끝냈거나 또는 진행 중인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먹는 약이 아닌 주사제로 개발되는 약들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비만 당뇨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이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라든가 또는 트리제파타이드와 같은 이러한 약들은 주사제로서 지방간 치료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참여 가능한 지방간 임상시험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지금 3상 임상 주사제로서 하고 있고요. 네. 이 임상 시험에 참여하시게 되면 간 조직 검사를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 조직 검사에서 지방 간염이라는 확진이 나오고 그리고 간 섬유화가 최소 2단계에서 3단계 진행을 하였을 때 약물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주사제 치료는 지금 현재 1년 정도 그 투약 기간을 거쳐서 1년 뒤에 다시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직 검사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크게 호전을 보인 경우에 이 치료를 추가적으로 4년을 더 해서 최종적으로는 5년 정도 치료 기간을 잡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약이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는 우리가 그 비만 치료제 국내에서 지금 시판 중인 그런 약보다 훨씬 이제 효능이 개선된 약인데 이미 해외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만 당뇨 치료제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지방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 있지 않지만 이 약이 국내에도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승인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비만 당뇨 치료제로는 이제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간 치료제로는 현재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지금 국제적인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임상 만약에 굉장히 비만하신 당뇨나 를 동반하고 있는 지방간이 있다고 본인이 진단받았거나 또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상당히 이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약과 비슷한 약으로 그 GLP-1 FGF21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장내 호르몬에 관여하는 그러한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 주사제는 현재 임상 2상 단계이고요. 이 이상 임상 단계인 이 약도 국내에서 임상이 국제 임상의 일환으로서 국내를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국내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임상 역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임상 시험에는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 경화가 이미 진행된 환자분들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약받았을 경우에는 간 경화 환자들까지 포함한 간 섬유화 호전 효과가 기대되는 약이라서 조금 진행된 지방간 환자들도 희망을 갖고 이 약물 투약을 하시게 되면 큰 호전을 기대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외국계 제약사가 아닌 국내 제약사 중에서도 이런 에포시페그 크루타이드라고 하는 GLP-1, 글루카곤 또 GIP라고 하는 세 가지 장내 호르몬을 동시에 표적으로 하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상 임상시험은 아직 아니고요. 3상 임상시험으로 진입하기 바로 목전인 2상인데 그 중에서도 2B 임상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3상시험에 가까운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도 주사제인데 이 약물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간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간섬유화가 굉장히 미미한 경우, 그러니까 간섬유화가 1단계거나
간소묘가 없다 하더라도 지방간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 주사제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기관이 지금 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면 좋은 치료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계 제약사의 그 에피노페그 듀타이드라고 하는 GLP-1 글루카곤 두 가지 장내 호르몬을 표적으로 하는 이 주사제 임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B 임상 진행 중인데 이 경우에도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 상당히 그 체중 감량 효과가 크고 또 이거 역시 그 간소묘 호전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비만 치료 또는 당뇨 치료와 관련된 지방간 임상시험 주사 치료제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유럽의 이제 영국계 제약사인 GSK에서 그 HSD라고 하는 그 하이드록시 스테로이드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의 어떤 그 수소 효소와 관련된 그 유전자 부위에 그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지금 주사제가 임상시험이 국내를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여기 소개드린 임상시험들은 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 참여하는 임상시험들이고요. 예, 저희 환자들도 많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임상시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임상시험에는 이제 특이하게도 간 섬유화가 3단계인 환자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경화 환자는 안 되시고요. 그리고 아주 간섬유화가 경미한 경우도 참여가 안 되시고 간섬유화가 한 3단계 정도인 환자들에 대해서만 참여의 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제약사에서 그 개발 중인 올티프라즈라는 약물은 경구 지방간 치료제인데요. 이 약은 초기 지방간 단계에서 간내 지방량의 축적을 억제하는 간내 지방량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국내에서 다기관 임상으로 3상 임상 시험이 최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제약사에서 화이자에서도 경구 지방간 치료제가 최근 국내를 포함한 다국적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상 임상시험이 등록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치료제에 있어서도 역시 결과를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결과에 따라서 좋았을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국내에서 임상이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 국내에서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임상시험들과 치료약제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허가가 난 약이거든요. 티르제파타이드라는 약이고 이 약의 상품명으로 마운자로라고 아마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봤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마글루타이드나 이런 약들에 비해서 GLP-1 단독에 비해서 GLP-1과 GIP 두 가지 그 장내 호르몬을 표적으로 하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체중을 훨씬 더 많이 감량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이 당뇨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지혈증에도 효과를 보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지방간에도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간에 대해서는 이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사제고 조직 검사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조만간 이러한 약제를 이용한 임상 시험을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현재 그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약인데요. 외국계 그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그 인프룩시프로민이라고 하는 이 FGF21이라고 하는 21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호르몬에 대한 치료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와 약물을 결합한 복합체로서 이 약물의 그 작용 시간을 좀 오래 지속되게끔 만든 그러한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제가 상당히 이제 기대를 모았는데 이 지방간에 대한 3상 임상 시험을 지금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간 경화에 대한 지방간 간 경화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가 조금 중간 결과가 좋지 못해서 조금 이 약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계 바이오 벤처 회사에서 비슷한 약제입니다. FGF21이라는 주사제인데요. 페고자퍼민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역시 작용 시간을 오래 지속되게끔 우리가
약물을 좀 개선한 약이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것은 이제 항체와 결합했다고 했는데 약물은 이거 같은 경우는 당화 폐기라라고 하는 이런 그 약물의 어떤 그 변형을 그 유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유도체를 통해 가지고 약물의 작용의 지속 시간을 연장시키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 약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그 유명한 NEJM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이 연구의 이상 연구가 발표가 되어서 지방간 치료제로서 3상 임상 시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전자 치료제의 또 다른 일종인데요. 미국의 그 엘라일람과 리제너론이라는 회사에서 유전자 치료로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이런 고위험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PNPLA3 그리고 HSD 17B13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유전자에 대한 발현을 억제하는 그런 이상 임상 시험을 현재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바이오벤처 회사도 이런 지방간에 대한 유전자 치료에 대한 최근 그 동물 실험, 침팬지에서 그 포유류에 대한 그 전임상 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인간에서의 일상 임상 시험을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그 이 지방간 치료와 관련돼서 시행됐었던 주요한 임상 시험들, 특히 이제 국내에서 국내를 포함한 그 진행되었던 임상 시험들을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조만간 국내에서 참여가 가능하신 신약들이라든가 그 임상 시험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실제 이러한 지방간 약물 임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제 환자분들의 치료 사례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여자 65세 환자분이었고요. 키가 한 150cm, 몸무게가 한 68kg 정도 되시니까 비만하신 체형이시죠. 살이 있는. 네네네. 예, 비교적 이제 비만하신 체형이시고 혈액 검사를 봤더니 간 기능 검사 수치, 그러니까 간염 수치라고 저희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건강 검사에서 GOT, GPT가 높다라고 얘기하시고 많이들 병원에 오시는데 그런 간 기능 검사, 간염 수치가 높아서 저에게 이제 외래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은 사실 저에게 처음 오시기 전에도 이미 20년 전부터 본인이 그 개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간 초음파라든가 검진을 통해서 지방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는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또 이 병이 갑자기 빠르게 진행하는 질환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환자분이 그냥 거의 뭐 무시하거나 그냥 소홀히 하면서 병을 있다는 것만 아시고 지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본인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고요. 이 환자분은 이제 전혀 술을 드시거나 또는 다른 병력은 이제 부인하셨지만 고지혈증이 있어서 고지혈증 약물 치료와 또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서 항갑상선 약제를 드시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그 참여하신 임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비만 당뇨 치료제로 살을 많이 빼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주사 치료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3상 임상 시험이고 그 성분과 또 다른 FGF21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내 호르몬을 표적으로 하는 2상 임상 시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영상 검사 CT나 이런 초음파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초기 간경화가 좀 의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간경화 지방간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임상시험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을 표적으로 하는 이상 임상시험에 제가 소개를 드렸고 환자분이 이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 주사 치료를 1년간 받으셨습니다. 이 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거고요. 1년이니까 대략 한 48에서 52주 정도 예, 맞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이 그 특징적인 것은 치료 전에 68kg였는데 치료 후에 1년 만에 58kg로 10kg이 줄어드셨습니다. 좋네요. 네. 예. 이게 사실은 10kg를 내가 노력하면 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연세가 일단 65세 이상이시고 65세시고요. 상당히 고령이시죠.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만큼 체중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65세시면은 이제 갱년기가 오신 이후시잖아요. 되게 50세에 폐경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갱년기가 되시면은 이제 체지방 분포가 달라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복부 지방이 많아지고 내장 지방량이 증가하고 되게 이제 여성의 경우에 둔부 비만에서 상복부 비만으로 체지방의 분포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간도 훨씬 악화가 되고 또 비만도도 훨씬 심해지고
또 다양한 그 지방간 합병증이나 진행 속도도 빨라지는 게 그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어려운 점, 이런 나이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 호르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우신 분인데 1년 만에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 10kg를 뺐다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비단 이런 체중 감량뿐만이 아니라 간염 수치가 또 이렇게 보시면 50점 41이었는데 16, 18로 거의 정상 수치로 떨어졌고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이제 당뇨에 대한 그 우리가 혈액 검사 수치가 있거든요. 이게 6.5 이상이면 우리가 당뇨라고 합니다. 근데 약물 치료 전에는 7.3이었는데 5.3으로 당뇨에서 정상 혈당으로 보이는 상태로 호전되었고요. 예. 그리고 간 조직 검사에서도 지방간염 점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지방간염이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5점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년간 치료 후에 1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거의 지방간염이 완치가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그리고 섬유화도 3단계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4단계에 가까운 3단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초기 간경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4단계에 가까운 그 심한 간 섬유화였는데 2단계로 1년 만에 굉장히 섬유화도 호전을 보이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지방간 환자들이 많이 받는 검사인데요. 영상 검사의 일종인데 파이브로 섬유화 스캔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 섬유화 스캔을 하시게 되면 여기 캡 점수라고 해서 CAP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E라고 해서 간 탄성도가 있습니다. 이 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 내 지방증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대개는 한 270, 80이 넘으면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360이면은 굉장히 중증의 지방간이고, 이 정도면은 간 전체의 한 7, 80% 이상은 간에 그 지방으로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심한 지방간입니다. 그리고 간 섬유화도 15.8인데요. 15.8이면 저희가 보통 이 간의 그 탄성도, 간에 이제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느냐를 보는 정도인데요. 이게 12.5를 넘어가면 저희가 보통 간 경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5.8이면은 거의 간 경화에 다름없는 수치일 정도로 굉장히 간이 많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섬유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랬던 이제 치료 전 단계에서 1년간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해서 주사 치료를 하시고 나서 간 내 지방증은 364에서 244로 완전히 지방간이 소실됐습니다. 3분의 2로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의 섬유화, 딱딱한 그 간 경화 정도도 15.8에서 7점이니까 반토막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7점이면은 간 섬유화가 굉장히 미미한 단계입니다. 거의 완전 1단계나 거의 정상에 가까운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보여서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알코올 지방간은 굉장히 이제 흔한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성인 인구의 약 30%가 이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고 심지어 저도 지방간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지방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증상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무시하시거나 그 소홀히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 일부의 환자, 그러니까 전체 성인의 약 5에서 6%는 조금 심한 중증의 지방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간염을 앓거나 진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방간염 환자, 지방간염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다음 단계인 간섬유화나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1차적으로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체중 감량이나 식이 습관 개선을 통해서 호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죠. 우리가 체중을 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목표를 도달하더라도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유지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체중이라든가 식이 습관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일단은 그런 간염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시면 우선 가까운 병원이나 간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셔서 본인이 간 섬유화나 또는 지방간염이 있지 않은지 우선 1차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체중 감소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 약 3에서 6개월 정도 노력을 일단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비약물치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약물 임상시험이나 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의 그 계획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지방간 질환에 대한 설명부터 오늘 임상시험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방간염, 특히 그게 치료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되게 치료를 못하는 건가, 증상에 나아질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많은 약제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방간 환자분들이 이렇게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좀 치료제 없어서 절망하실 필요 없이 상황을 개선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질문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소리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이나 당뇨 약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사용되려면 또 다른 임상시험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비만이나 당뇨 약제로 이미 허가된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 약제는 실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처방을 이미 받고 있고요. 또 비만인 분들도 급여 보험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비급여로 그 허가 사항이 난 약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만이나 당뇨 약제가 이런 비만이나 당뇨라는 질환 자체가 사실은 지방간과 동반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비만 환자나 당뇨 환자의 대개 60세에서 80%는 지방간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있는 질환인 거죠? 네. 그러나 엄밀하게 이제 이 신약으로의 허가를 위한 절차상으로는 비만 당뇨 약제를 지방간 치료제로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적응증이라고 해가지고 적응증 외에 저희가 약물 처방이나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로 자유롭게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을 구매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만 당뇨 약제를 임의로 지방간 치료제로 저희가 급여 처방하기도 어렵고 처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비만이나 당뇨가 있으셔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환자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지방간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이제 법적으로 그 사용이 어렵고요. 공식적으로 지방간 단독으로 신약으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지방간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거기에서 1상, 2상, 3상을 통해서 효능 평가를 거치고 그런 1차 유효성 평가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또 안전성에 있어서 약물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 허가가 나고 사용 가능하고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해주신 세마글루타이드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죠. 네, 비만이나 당뇨로 사용되지만 지방간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오소리님 말씀대로 별도의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열정페이지님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간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런 환자들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간 질환은 오늘 말씀드린 지방간 질환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B형 간염, C형 간염, 간암, 간경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알코올 간 질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중증의 우리가 간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간경화라든가 간암 이런 질환들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우선 지방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화에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이신지는 제가 이 질문으로만 파악하기 어렵지만 간경화 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간경화 환자들이 있습니다. 복수가 차거나 또는 피를 토하신다든가 정맥류출혈로 또는 간성 혼수가 있다든가 이렇게 아주 심한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를 비대상성 간경화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대상부전성 비대상성 간경화 합병증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신약 임상에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우십니다. 하지만 초기 간경화, 그러니까 간경화가 진단이 되었지만 아직 간경화로 인한 말기에 간경화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병증이 나타나 있는 비대상성 대상부전성 간경화 환자들은 신약 임상에 참여하기보다는 간 이식을 고려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고요. 간경화의 합병증이 심하지 않고 초기 간경화 환자들 정도까지는 임상 시험으로 저희가 지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간암인데 간암에 대해서도 현재 임상 시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에 대해서
통해서도 그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간암 치료에 대한 신약 임상들에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 이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임상 시험보다는 간 이식에 조금 눈을 맞습니다. 돌려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띵 위다뉴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약물들이 임상 시험을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 환자들에게 안전한 거겠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예, 신약 임상은 굉장히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흔히 저희가 접해서 그 상식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 약물은 처음 개발 단계가 그 인실리코 디자인이라고 해서 약물을 구조적으로 화학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물의 그 인체 내에서 대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인체 내에서 분포 또 약물의 어떤 그 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약물 대사와 약효에 관한 그 실험실 그 세포 실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실험 단계를 거쳐서 비임상 시험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적용하기에 앞서서 동물 실험이라는 걸 많이 거치죠. 뭐 그 생쥐라든가 마우스라든가 또는 그 뭐 심지어는 이제 침팬치 원숭이와 같은 이런 영장류까지 충분히 이제 전임상이라고 해서 동물 시험을 거쳐서 효능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일상 임상 시험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이제 시도하는 첫 번째 임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효능 평가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안전성의 평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상인에서부터 우선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질환이 없는 정상인에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우리 인체 내에서의 약물 농도의 변화라든가 작용 시간이라든가 분포라든가 또는 배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부작용 측면에 있어서도 정상인에서 일체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하고 거의 아주 철저하게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면 이상 임상 시험을 거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이런 이상 임상 시험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도 물론이거니와 효능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보통 최적의 약물 효능을 결정하는데 그 최적의 약물 효능이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찾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효능을 찾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효능이 검증되고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최종적인 이제 허가전 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약물 허가전 3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때에는 환자군을 굉장히 대규모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방간 3상 임상 경우에는 보통 한 2,000명, 3,000명, 4,000명 정도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소규모의 임상이 아니라 굉장히 대규모의 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있다면 제약사가 1%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이 출시가 됐을 경우에 시판됐을 경우에 차후에 이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했던 이런 안전성의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 제약사가 갖는 평판의 그 악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고비용의 임상시험에 대한 투자를 해서 실패할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존망의 위협을 주게 됩니다. 하여서 예, 이것을 대충 뭐 임상을 해서 환자들에게 내놓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네네. 네. 사실 일반인들이 임상 시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상 시험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상, 2상, 3상을 거치면서 안전뿐만 아니라 효능까지 점점 더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쳐 가니까요. 나띵 위다우님은 너무 이런 임상 시험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브로콜리 먹는 보더콜리님 질문입니다. 요거 되게 재밌는데요. 많은 임상 시험이 있네요. 그런데 컨트롤군으로 가면 아무 효과 없지 않나요? 위약군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딜레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컨트롤군이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임상시험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거나 의학 지식이 있는 분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대조군이라고 하고 위약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임상시험에는 치료 약제를 배정받아서 투약하시는 분도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치료제가 정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필요합니다. 그 비교군에 만약에 내가 무작위 배정이 되게 되면 위약군이라고 해서 실제 치료제가 아닌 소위 얘기한 그 해도 없지만
특별히 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위약을 이제 처방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환자들에 있어서 이제 효능이 없이 본인이 참여한다는 그런 이제 불안감 내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조군의 경우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임상시험은 현재 환자에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치료제가 대조군이고 비교군입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현재 지방간 치료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 약물이 허가가 난 약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약이 당연히 컨트롤군이 되고 대조군이 되고 예, 비교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간에 지금 승인된 약이 없잖아요. 허가된 표준적인 약물 치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표준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게 약물 치료가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 위약군 대조군에 들어가시면 임상시험은 일반 그 진료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저희가 타이트하게 조절을 저희가 환자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혀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조금 오해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위약군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에 받는 그런 나의 불리한 어떤 불이익에 대한 감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이익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약이라는 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렇죠. 예. 네. 신약이라는 게 써서 효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더 문제가 돼서 예기치 않았던 뭐 경미할지라도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 이제 또 그런 분들은 효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배정이 되는 거고 위약군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그 부작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공익적인 이런 임상시험이라는 그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나 개인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임상시험을 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다수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환들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 안전한 약을 빨리 찾아서 다수의 인류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그런 임상시험에 대해서 대조군 또는 위약군으로 배정된다 할지라도 이 약이 빨리 임상시험을 통해서 개발이 돼가지고 승인이 되면 나도 이 약을 빨리 다시 처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우려를 접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위약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식약청이라든가 임상시험을 주관하는 스폰서하는 이제 제약사들이 위약군에 배정되는 비율을 매우 낮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1대1로 배정을 했거든요. 절반은 치료 위약. 맞습니다. 50%를 배정을 했다면 지금은 위약군을 예를 들어서 2대1 네, 예, 뭐 70% 대 30% 뭐 이런 식으로 위약군에 배정되는 비율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치료를 5년을 만약에 임상시험을 한다면 5년을 내내 위약을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하면서 맹검이라고 해서 블라인드를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느 군에 들어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치료를 일단 해봐서 치료 효능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하면 거기서 오히려 임상시험을 중단을 하고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치료약을 본인이 투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약군에 배정된 환자도 그런 거를 우리가 로로보 임상시험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로로보라는 거 하는 거는 치료약군과 위약군이 나란하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 시점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위약군보다 치료약제군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 효과가 크다고 하면 위약군에 있는 환자도 다시 치료약을 주는 크로스 로로버 해가지고 치료제 약제군으로 배정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적인 게 사실 위약군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 이득이 없는 기분이잖아요. 네네, 사실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근데 현재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가장 최선을 받게 된다. 네. 철저한 관리와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 케어를 받게 되니까 네. 너무 아무런 이득이 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냠님 질문인데요. 혹시 임상시험에서 간 건강을 위한 약물 실험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행동 방침 관련 시험도 진행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임상시험도 많지는 않지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대개는 그 아마 예상하시겠지만은 보통은 임상시험, 약물시험이 제약회사들이 스폰서가 돼서 많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약물이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제약사나 어떤 스폰서가 그 개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개 이제 우리가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이 어떤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그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근거나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이 연구를 설계하시고 본인이 임상시험을 설계해서 이런 생활습관에 대한 처방도 하시고 또 비교를 통해 가지고 임상을 하시는 경우들이 뭐 국내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좀 재밌는 것이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치료기라는 게 또 요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치료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환자의 그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을 행동 인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자기의 먹는 식단에 대한 칼로리를 입력을 하고 또 본인의 운동에 대한 그 실시간의 기록을 다 그 외부로 전송을 하면 그게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피드백을 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교정할지에 대한 행동 처방을 주고 또는 인지 처방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활 습관을 좀 더 쉽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러한 디지털 치료기의 임상이 외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아마 가까운 미래에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뇨나 비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디지털 치료기에 의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임상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지는 않지만 네. 연구자들에 의해서 일부가 시행되고 있다 이 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뜀박질님 질문인데요. 저는 바라크루트 약을 8년 정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간 초음파를 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하고 요즘은 낭종혹이 조금 커졌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주제인 지방간은 아니시고 만성 비형 간염이신 것 같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의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이제 바라크루드라는 약인데요. 엔테카비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8년 정도 복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약은 이제 완치제는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 증식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억제하면서 관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나 그 의사 선생님께서 중단하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아마 복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마다 초음파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비형 간염 환자분이 간암에 대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간암 발생에 대한 조기 검진 목적으로 저희가 6개월마다 간 초음파를 하도록 권하고 있고 국가 검진을 통해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낭종혹이 커졌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낭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간암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커졌다는 것이 정확하게 간암 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분명하게 단순 낭종이라고 한다면 간암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낭종의 합병증 즉 출혈이라든가 낭종의 어떤 파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는 낭종 중에는 그 단순 낭종뿐만이 아니라 담독에 생기는 종양성 낭종성 종양도 있거든요. 간 내 담독에 종양성 낭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쯤에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지방간염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지방간 질환은 본인이 느끼기에 크게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고 대개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우측 상복부가 좀 무지근하다든가 또는 담결린다든가 좀
기분 나쁘게 불편하게 좀 불편하거나 통증이 심하진 않지만 조금 가벼운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또는 뭐 피로감을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지방간 질환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지방간 질환은 간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어서 반드시 그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우선은 내가 중증의 지방간, 즉 지방간염이나 간섬유화가 동반된 중증의 지방간이 아닌지를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한 2, 3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도 좋지만,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호전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주치의 선생님이나 그 병원 선생님과 상담하셔가지고 약물 임상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내원하시는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안 된다면 다른 병원을 소개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간 질환,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신 치료와 임상시험까지 김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임상시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이미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그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포털 사이트를 좀 활용해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식약처나 아까 말씀해주신 포털 사이트가 이제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이거든요. 이 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임상시험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승인된 임상시험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여 의향서 작성을 통해서 이렇게 희망하는 임상시험에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셔서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에 접속해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원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